2020년 토지의 날. 저는 인천대학교 이승윤입니다. 박경리의 습작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박경리 선생님 그 일기에 대한 문학 궤적 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데뷔 이후에 어떤 작품들, 어떤 평가를 받았고 또 작가 스스로, 박경리 선생님 스스로 문학에 대해서 또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경리 선생님 큐시에게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저는 원고지를 메울 때마다 언어가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가슴에 차오르는 감동을 글로 옮기려 하면 그것이 저만큼 달아나 버립니다. 그 달아나는 말들을 붙들기 위해 쓰고 또 씁니다. 한을 풀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작을 하시는 분들, 창작을 하지 않으셔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려고 해요. 카톡도 좋고요. 아니면 편지를 써도 좋고요. 이메일을 보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로써 잘 표현이 되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이만큼인데 그게 글에 다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 궁여지책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시인의 시를 한 구절 인용하거나 어떤 유명한 문장을 하나 가져다가 내 마음은 이래 라고 보여주거나, 근데 그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시인이자 작가가 되는 겁니다. 영국 시인 중에 스펜서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지만 답답해 죽겠어.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다 글로 표현되지 않아. 그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낱말의 소나기로 응결되어야 할 희미한 관념의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천천히 다시. 낱말의 소나기로 응결되어야 할. 그러니까 작가나 시인들은 그게 진짜 낱말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가 되고 소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낱말의 소나기로 응결되어야 할, 응결되지 않은 거예요. 희미한 관념의 구름의 상태입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인이나 작가는 보여주는 것이죠. 우린 그들에게 기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박경리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진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올고지 언어로 다 표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한을 풀기 위한 노력인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걸 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작가가 만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 왕관 후에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신 건데요. 소설이란 삶과 생명의 문제이며 삶이 지속되는 한 추구해야 할 무엇이지요. 소설이 인생보다 크고 소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설이란 그 인생에, 우리 인간의 삶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글쓰기란 무엇이냐고.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 결코 구현되지 않는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술 지상주의도 탐미주의도 아닙니다. 삶의 연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대한 연민. 박경리 선생님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형태는 연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야말로 어떤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리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랑의 가장 고귀한 형태는 연민, 모든 생명을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 연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대한 사랑, 연민 때문에 쓰고 또 쓴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할 무렵 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마음도 생활도 온통 가난했었다. 그것은 외적인 상황보다 성격이 빚어낸 슬픔이 한층 깊었을 것이다. 하기는 그 성격이 어떤 문학적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다. 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마음도 생활도 온통 가난했었다. 마음도 생활도 현실적인 아주 경제적인 궁핍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었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가장입니다. 자녀들도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 혼자서 그 모두를 그 어깨에 지고 가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60년대 박경련 선생님 그 작품 양력을 정리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이렇지?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동시에 장편이 여러 군데 연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장편 소설들은 잡지나 신문에 연재되면 그걸 나중에 묶어서 책으로 낸다고 했습니다. 자, 신문에 소설 하나를 연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마감 시간에 쫓겨서 글을 신문사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신문사 하나가 아니라 중앙일간지에도 하나 연재하고 있고 지방신문에도 또 하나 연재하고 있고요. 잡지에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로 그래요. 양력에 보면. 박경련 선생님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이때 보면 동시에 이렇게 여러 작품을 쓰셨는데 적는 계실 때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라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지 라고 하시는,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역사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아주 가난한 작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가가 그런 것이죠. 그러고 보면 박경련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루신 업적, 토지문화관이란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작가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꼭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아니어도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광고를 하는 사람이나 누구든 창작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그 토지문화관에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뭡니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 평생 박경련 선생님이 어려운 그 창작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후배들에게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뿐 아니라 어떤 성격, 박경련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캐릭터, 여러분들이 볼 땐 토지라는 작품 다들 읽어보셨죠? 토지의 어떤 인물이 박경련 선생님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분은 서희라고도 이야기하고 누구는 윤씨 부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박경련 선생님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에세이에 나오는 겁니다. 최치수 안에 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최치수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까칠하고 시니컬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존엄에 대한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박경림 스스로 자신의 성격이 그랬고 그런 것들이 문학을 하게 하는 또 소중한 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최치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경림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로질러 온 내 발자취에서 어떤 궁핍보다 잊지 못하는 것은 내 존엄이 침해당하는 일이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 피멍 같은 것. 인간의 존엄과 소외. 이것이 아마도 내 문학의 기저가 아니었나 싶어진다.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 출생은 불합리했다. 기억나시죠? 설마 1은 안 보고 2부터 오신 건 아니죠? 내 인생은 불합리했다 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자신의 존엄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었고 조건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를 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합리해? 라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박경련 선생님 그것을 문학으로 다 쏟아내게 됩니다. 사랑은 그것이 어떤 형태나 성질이든 결코 존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사랑은 사람을 소외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유교에서 나는 강인한 생활력을 찾았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6.25가 났고요. 결혼하고 얼마 아주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바로 한국전쟁 6.25가 터집니다. 그 전쟁통에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또 아들을 잃습니다. 6.25에서 나는 강인한 생활력을 찾았다면 그 후에 인간 문제에 있어서 나는 문학을 찾았는지도 모르겠다. 이 말은 6.25를 통해서 아주 궁핍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생활력으로 어쨌든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버텨나갔다면 그러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작가가 되고 나서는 또 문단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늘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그게 또 문학을 하게 하는 귀중한 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어떤 분노도 있을 거고 스스로 느낀 어떤 결핍도 있을 거고 모두가 그런 분노와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소설가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박경영 선생님은 그걸 자신의 문학의 소재로 또 자신의 문학적 세계관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느낌과 체험은 조금도 작품화되지 못한 채 문단에 이름을 걸었는데 하여간 모든 가난함이 설익은 것이기도 했지만 문학 작업에 밀어넣는 힘이 되어 주었고 그 세계에 들어서게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박경영 선생님 문단 데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인들끼리 야유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사진은 합성한 사진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합성한 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이 있고요. 그 앞에 박경영 선생님만 따로 합성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이 아주 상징적으로 그 당시 이른바 지금은 우리가 여류 소설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 워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성을 폄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쓰지 않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보통 명사처럼 여류야 이런 말이 아주 흔히 쓰이기도 했거든요. 이 사진이 딱 그런 여류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처럼 보입니다. 남성 작가들이 있고 그야말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꽃다는 보릿자루처럼 가운데 손을 모으고 합성해 놓은 것 마냥 그 가운데 박경영 선생님이 서 계십니다. 이런저런 문단에서의 문제들조차도 박경영 선생님에게는 견디기 쉽지 않은 인간 문제였던 듯 싶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 일기의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시대, 불신시대, 연작인데요. 자, 암흑시대와 불신시대 연작은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라는 개인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입니다. 자, 아니 이 사람 PT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싶죠. 암흑시대는 1958년인데 앞에 써 있고 불신시대는 57년인데 뒤에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발표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냐면 암흑시대는 아들이 죽는 그 의료사고가 나는 그 장면입니다. 불신시대는 아들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작품을 발표할 때는 아들이 57년도 불신시대,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의 작품을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순서를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자, 이 작품으로 현대문학상 신인상도 받고는 했지만 그리고 문단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경리는 사소설 작가야 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소설 작가라는 말은 사실 되게 그 작가로서는 모욕적인 수사입니다. 여류 소설가 박경리는 자신의 체험을 미천으로 한 사소설 작가. 이 말은 여류 소설가 박경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일상이 있는데 이런저런 고통이 있는데 그걸 다 소재로 해서 소설로 쓰고 있어. 수필 같은데 제목 붙이고 소설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이제 살아온 거 다 써먹으면 그 소재 다 써먹으면 더 이상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미가 저 행간에 있는 거예요. 또 주관의 세계를 벗어났다기보다는 자학이나 소극적 저항에 그치고 있으며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에 그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 수필은 그 시를 쓰는 시인과 수필을 쓰는 수필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장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은 객관적 거리가 필요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이랑 소설 창작론 수업을 하면 제가 아무런 옵션도 주지 않고 야, 다음 주까지 200자 원고지 40매로 소설을 하나씩 써보자 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처음에는 나라는 주인공이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한 지점의 경험 혹은 자기가 보았던 어떤 목격담을 가지고 소설을 써요. 근데 그 앞에 소설이란 말을 지우고 수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만큼 아주 개인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이건 아직 소설이 아니지 라고 제가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3인칭으로 바꿔봐. 나는 이라고 하지 말고 철수는, 영희는 이렇게 바꾸면 물리적으로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니까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설로 가는 거예요. 주관적 세계를 벗어나 가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 작가에게 주관의 세계를 벗어났다기보다는 자학이나 소극적 정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모욕적인 언사죠. 그렇게 아주 극과 극의 평가가 50년대에는 박경리에게 공존했었습니다. 왜 그랬지? 자, 암흑시대라는 작품인데요. 암흑시대의 1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경리의 습작시대 1에서 봤던 박경리의 생애와 겹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순영이는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자였다. 박경리는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자였다. 말이 되죠? 10살 난 계집애 8살 된 사내아이. 이게 박경리와 가족 구성이 그대로 겹치잖아요. 김영주 선생 이사장님, 작년에 돌아가신 김영주 이사장님 10살 난 계집애. 다음에 아들을 잃었죠. 김철수 8살 된 사내아이. 이 두 남매와 늙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 늙은 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박경리 선생님이. 그대로 작가의 삶과 이 소설의 내용이 겹치는 겁니다. 순영이는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 이것도 그대로 겹치잖아요. 일체의 가산도 날려버린 것이다. 그대로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성 평론가들이 볼 땐 박경리라는 작가는 결국 자기 얘기를 일기 같은 이야기를 저렇게 소설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사소설 수준의 작가, 오래가지 못하겠는데 이런 평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까칠한 성격의 박경리 선생님은 거기에 그래 나는 그러고 마는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소설 이의라는 글인데요. 박경리 선생님이 발표한. 그것은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암흑시대나 불신시대와 같은 작품, 그것은 순수한 눈물과 애통의 기록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모성의 기록이었다면 내 마음은 얼마만큼의 안식을 얻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심한 자기 혐오에 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는 자식의 죽음을 객관화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소재가 그야말로 그 의료사고로 죽은 그 아들의 이야기, 그 소재 자체가 완전히 객관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나무라면 나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재가 그 작가의 신변에서 왔다고 해서 아주 협소한 뜻의 사소설이라고 한다면 저항을 느낍니다. 전쟁 미망인만 나올 것 같으면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편견. 그러면 남성 작가들이 전쟁을 체험하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요. 종군 작가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전을 경험하고 전쟁 이야기만 늘 쓰는 남성 작가에게는 왜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 체험을 소설로 써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남성 작가들도 사소설이지. 근데 그 남성 작가들은 어느 누구도 전쟁 미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걸 여성 작가 박경리가 전쟁 미망인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전쟁 미망인이 나왔으니까 여성 작가 너는 사소설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말이 되나요? 말이 되죠. 자, 큐씨에게서 또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작품 발표 이전에 자기 검열 또한 철저해야 했다. 박경리 선생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작품의 내용상으로는 아들이 죽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암흑시대가 아들이 죽은 후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불신시대보다 앞에 놓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불신시대를 먼저 발표합니다. 이유인즉슨 암흑시대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막 바로 썼던, 토해내듯이 썼던 그 암흑시대는 걷잡을 수 없는 흥분과 슬픔 때문에 거의 객관성을 잃은, 박경리 선생님 스스로가 봐도 너무 객관성을 잃고 막 토해내듯이 쓴 거예요. 너무 그 슬픔과 고통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작품으로서는 거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현대문학사의 원고를 보냈다가 가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거 발표 못하겠어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고 나서의 과정을 그린 불신시대를 먼저 발표한 후에 나중에 여러 번 작가 스스로 태고를 한 다음에 암흑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도 철저하게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요. 물론 작가가 그랬으니까 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어줘야 돼? 그렇지는 않죠. 작가는 누구든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시대적인 현실을 비춰보더라도 작가의 이런 이야기, 또 불신시대나 암흑시대에서 보여주는 가족의 해체와 같은 이야기,
또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는 박경리 개인의 사적 체험에 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그 6.25 전쟁 당시에 이산 가족의 수가 1,000만 명이었고 전쟁 미망인의 수가 59만 명이었는데 남성 작가들은 전쟁 미망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을 소재로 작품을 써주지 않아요. 누가 해요? 박경리가 해요. 다른 여성 작가들이 해요. 그러니까 사소설이야? 그건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죠. 전쟁 고아의 수가 10만에 이른다는 통계적 보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남편을 잃고 네가 혼자 애를 키우고 그러니까 사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그 오히려 여류 소설가에 대한 좀 잘못된 시선들이 개입되었다라고 박경리 선생님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박경리 소설에 형상화된 여성 가장의 모습이 당대 여성 순환의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불신시대 읽어보셨나요? 57년도 작품입니다. 제가 그 작품에 나오는 1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불신시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아들의 이름이 문수입니다. 소설에서. 추모의 정이 계산된단 말인가. 서장의 부인인 듯한 여인이 주지중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을 절에다가 이제 등도 밝히고 절에다가 이제 위패도 모시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른바 그 시주를 많이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돈이 적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중이. 스님이. 그러다가 이제 그 서장 부인인 듯한 여인이 오니까 그 사람은 시주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경도 크게 읽어주는 겁니다. 아, 잠들었던 부처님이 귀를 기울일 만큼 진영은 발딱 일어선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 늙은 중이 젊은까지 전송을 하면서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겄수? 이러는 겁니다. 진영은 우라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물신만능주의에 빠졌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종교마저도 얼마나 물질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 불신시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일기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대목인데요.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아까 절에서 위패를 가지고 나왔죠. 아들의 위패를. 그리고 이제 산으로 간 거예요.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진영이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목까지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다. 한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잠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이게 불신시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대목이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다. 한거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세계를 이야기할 때 또 토지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생명사상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문득 토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7년이면 박경리가 데뷔한 지 이제 2년 된 거예요. 저 때도 이미 생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명, 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이 작품 속에서부터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있었지. 한거할 수 있는 생명이. 이게 57년도 불신시대에 나오는 대목인데 토지 왕관 인터뷰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삶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학이다. 그럼 그 본질적인 게 뭐야? 생존하는 것, 그 이상의 진실은 없다. 그것만이 오로지 하나의 진실이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와 수미상관하게 잘 연결이 되시죠? 자, 1950년대 박경리 단편의 의미는 결국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가족의 갈등, 또 전쟁과 간섭이 가져다주는 폭력성, 또 사랑과 운명의 엇갈림 등을 통해 인간 존엄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전후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고발과 속물적 현실에 대한 비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경리는 자신의 개인사적 체험을 주요 소재로 삼았어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아주 편협한 의미의 사소설에 그치지 않고요. 그것을 환경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객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단편들이 지독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객관화하려고 했던 노력, 또 그것이 작품에서 구현되었던 그 실상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적 체험의 객관화를 통한 당대 현실의 구체적인 형상화 작업은 50년대 박경리 문학의 귀중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토지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그 긴 작품을 읽느라고 고민하고 애쓰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으시고 50년대 단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오는 것도 우리가 박경리 문학을 이해하는데 또 토지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귀중한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독서를 진행해 보세요. 자,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없었다. 목숨이 있는 이상 나는 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보름 만에 태어난 그날부터 박경리 선생님이 그 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유방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날부터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토지 원고를 썼던 것이다. 나는 주술에 걸린 죄인인가. 내게서 삶과 문학은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쌍두아였더란 말인가. 이게 토지 일부의 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일부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토지를 쓰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1966년, 1965년 그 즈음에 2, 3년 후에 내가 쓸 작품이 있는데 지금까지 쓴 작품들은 습작이고 이후에 쓰는 작품이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작품이야 라고 했던 그 작품이 토지가 되는 겁니다. 69년에 삶과 문학은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쌍두아 토지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박경리의 습작시대, 작가의 탄생.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의 에세이와 소설에서 박경리 선생님 스스로 문학에 대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진은 박경리 선생님이 아주 행복했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고요. 가운데 따님 김영주 이사장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9년. 그리고 김지현 선생님 아직 건강하게 생존해 계신데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더 이상 뵐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만납시다. See you again. 인천대학교 이승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